자, 2017년 1회 전자기학 1번부터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평행 평판 공기 콘덴서의 양극판에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의 전하가 분포되어 있다. 이 두 전극 사이에 유전율 입실론인 유전체를 삽입한 경우 그때 전개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일종의 사실 공식인데요.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분극의 세기는 지금 분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기가 있는 이런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이렇게 돼 있는 곳에 여기에 유전체를 이렇게 세우면 분극이 발생하죠. 이쪽에 마이너스가 몰려가고 이쪽에 플러스가 이렇게 몰려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때 요 차이 D-D0 요것이 이제 분극의 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단위 최적당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전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얘가 있기 전에가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였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시그마 프라임 여기에 생기겠죠. 이때의 전하 밀도의 그 차이만큼이 이제 여기에서 생기는 전개의 색이기 때문에 시그마 제로분의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프라임 요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서 보면 여기에서의 전개를 물었기 때문에요. 전개는 원래 있었던 요거에서 새롭게 생긴 시그마 프라임 요거의 차이만큼의 전개가 발생하게 되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자개와 직각으로 놓인 도체 I라고 하는 전류가 흘릴 때 그때 F의 힘이 작용하였다. 이 도체를 V m/s의 속도로 자개와 직각으로 운동시킬 때의 기전력을 물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한 힘과 지금 기전력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공식 FPIL 갔더니 사인해 달라고 난리였다. 이 공식하고 그쵸? 유기기전력 E는 2부 파일 역시 갔더니 사인해 달라고 난리였다. 이걸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선 직각으로 운동시키기 때문에 사인 90도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1이 돼 버리죠. 1이 되고 그때 기전력 E에 관해서 이걸 표현하라고 했기 때문에 F와 V 이런 것들로 지금 표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여기 BL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 식으로부터 자 여기 공통으로 지금 BL 여기에도 BL 들어있죠. 그래서 BL은 I분의 F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I분의 F 그래서 이 I분의 F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V에다가 얘 대신에 I분의 F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I분의 FV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문제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폐회로에 유도되는 유도기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네요. 자, 유도기전력은 권선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는데 여기 유도기전력 우리 패러데이 렌치에 의해서 얘는 마이너스 n d파이 dt 이렇게 표현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마이너스 l의 di dt 이렇게 표현되는 식이기 때문에 그때 권선수에 비례하는 거죠. 제곱에 비례하는 거 아니고요. 렌츠의 법칙은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여기 마이너스 렌츠는 방해하는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크기가 아니고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개가 일정 공간 내에서 폐회로가 운동하여도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폐회로에서 폐회로가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로테이션이 그렇죠? 유도기전력이 이렇게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 맞는 거죠. 3번이 옳은 거고요. 전개가 일정한 공간 내에서 운동해서 유도기전력 유도되는 것은 아니죠. 자개가 변화하고 움직이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4번도 옳지 않네요. 답은 옳은 것 3번이 되겠죠. 4번 반지름이 AB인 두 개의 구 모양의 도체 전극이 도전율 K인 매질 속에서 중심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의 양극 간의 저항을 구하라 그랬네요. 일단 우리 이 정전 용량과 저항 사이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죠. 이 구도체에서의 정전 용량은 반지름이 R인 구도체에서
얘가 4파이 엡실론 r이 되고요. 반구는 그거의 반절일 테니까 2파이 엡실론 r이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저항을 한번 각각 구해본다면 이 공식 있죠. RC는 로우 입실론 그리고 로우 입실론이죠. 베타가 아니고 자 여기서 로우는 고유 저항이죠. 고유 저항 로우 입실론 이렇게 표현돼야 되고요. 우리가 이 고유 저항과 도전율 사이인 역수 관계니까 이렇게도 표현하죠. 도전율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도 표현해서 이 식으로부터 C를 밑으로 내려보내면 R 값은 그렇죠? C를 분모로 내려보라니까 KC분의 엡실론 이 관계로 R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9 같은 경우에는 이 C 값을 여기에다 한번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본다면 4파이 엡실론 R에 K가 붙고요. 여기 K, 엡실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약분돼 버리면서 그걸 통해서 4파이 KR분의 1이라고 하는 저항값이 얻어지게 됐죠. 즉 여기에 엡실론이고 이게 도전율이라고 했을 때는 이 엡실론 대신에 K가 들어가면서 역수 취해주면 끝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요거 기억을 해보시고요. 다시 문제로 가서 지금 반지름이 A인 그 다음에 반지름이 B인 요 구 도체 사이에서 뭐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요 녀석에서의 정전 용량 C1을 구해보고요. 여기는 그러면 4파이 엡실론 A가 되고요. 이때의 정전 용량을 C2라고 한다면 4파이 엡실론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각각의 저항을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저항값 R1은 요거 엡실론 대신에 K로만 바꾸어서 그렇죠? 이렇게 역수 취해주면 되고요. R2도 요 녀석의 저항은 얘를 K로만 바꾸어서 4파이 K B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그때 양극 간의 저항 역시 이 두 저항에 우리가 직렬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R 값은 이제 R1 플러스 R2가 되고요. 두 개의 값을 이제 더해보면 공통인수 여기 4파이 K로 묶어내고요. 거기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이런 꼴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 5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A인 무한장 평행도체 AB가 D라고 하는 간격으로 놓여져 있고요. 단위 길이당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에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AB 도체 간의 전위차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요거 성질을 이용해야죠. 우리가 이 동심 원통에서의 정전 용량, 그 다음에 평행 도선에서의 정전 용량, 그 다음에 도선과 대지 사이의 정전 용량 꼭 외워야 되는 식이죠. 여긴 2파 엡실론 제로 ln 여기 반지름 AB라고 했을 때 A분의 B. 얘는 평행 도선은 요거의 반절 2파 엡실론 제로고요. 역시 반지름 A고 D라고 할 때 ln A분의 D. 엄밀하게 하면 2파 엡실론 제로의 ln A분의 D-A인데요. 이것은 워낙 이 A가 D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보통 D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도선과 여기에서도 여기 2파 엡실론 제로 동일하고 여기에서는 영상전하법에 의해서 여기 H만큼 또 떨어져 있는 곳에 얘가 있다고 보고 여기 EH를 적용했죠. 그래서 ln A분의 반지름 A일 때 EH 그리고 분자에는 2파 엡실론 제로 이렇게 됐죠. 여기에서는 이게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이라는 거고요. 자, 이 관계로부터 우리 전위를 구하라. 그러면 어떤 관계가 성립합니까? 여기에서 자, Q는 우리가 CV라는 유명한 식이죠. 그리고 C는 V분의 Q라고도 할 수 있고 또 V는 그러면 C분의 Q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V를 구하라 그러면 자, 이쪽 지우고 한번 봅시다. 자, V를 구하라고 한다면 자 이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면 여기에서 요거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거기 때문에 분모에 지금 ln A분의 D에 파이 엡실론 제로에다가 L을 곱해야 전체 정전 용량이 있죠. 이건 단위 길이당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Q는 우리 이렇게 선전한 밀도 람다가 주어지면 그때 길이를 곱해야 전체 우리가 전하량을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주게 되니까 결국 이거 두 개 약분되면서 그렇죠?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 남는 것은 분모에 파이 엡실론 제로 람다가 되고요. 그리고 ln 여기 A분의 D로 지금 요것이 분자로 올라간 겁니다. 자, 요 식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문제로 다시 가보면 즉 다시 써보면 파이 엡실론 제로의 람다에 ln A분의 D인데요.
사실상 이거와 가장 가까운 값이 바로 1번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는 여기 D-A지만 이 거리에 비해서 이 반지름이 이제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D로도 얘 대신에 D로도 표현한 식이어서 아무튼 뭐 그렇게 기억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답이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6번. 자, 매질 1에서 엡실론 1 값이 엡실론 1은 나일론이고요. 비유전율이 4고요. 매질 2에서는 진공일 때 전속 밀도 D가 경계면에 각각 그쵸? 경계면에 세타 1과 세타 2의 각을 이룰 때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졌죠. 그때 세타 2의 값이 30이라면 세타 1의 값을 지금 구하라 그랬는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이론 강의에서 유전체 경계 조건에서 이거 기억해야죠. 에탄이라는 도시에 이사를 갔더니 DC가 나오죠. AC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이 도시는 뭔가 뒤바뀐 도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엡실론 탄젠트 E 사인 D 코사인. 그래서 엡실론 탄젠트가 바뀌어 있는 거죠. 2와 1이 바뀌어 있고 나머지는 11, 22, 11, 22 같고요. 여기에는 전속 밀도가 법선 성분, 수직 성분이 연속이고요. 전개 2는 접선 성분, 수평 성분이 연속이어서 자, 엡실론 1, 2의 값이 클 때 뭐만 바뀝니까? 2가 바뀌죠. 치과에 갔던 2가 바뀌어버렸어. 2가 바뀝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게 세타 값도 D 값도 하지만 2가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유전율이 큰 쪽으로 휘어서 더 굴절이 크게 이루어진다. 그랬었죠. 자, 이걸 여러분들 이용해서 다시 문제로 가보면 이때에서는 지금 사실상 여기 유전율이 주어져 있고 세타를 지금 구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대로 유전율과 세타와의 관계를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 이 엡실론 탄젠트 값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유전율과 지금 세타의 관계를 우리가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요거 그렇죠. 3번식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뭐였습니까? 엡실론 2 우리가 외웠다면 탄젠트 세타 1 그리고 엡실론 1에 얘가 탄젠트 세타 2 이런 관계가 성립하니까 이때 세타 1을 구하려면 이거 엡실론 2를 이쪽으로 이제 보내버리면 되겠죠? 엡실론 2.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탄젠트 세타 1이 자, 엡실론 1은 그러면 얼마로 보면 됩니까? 엡실론 1은 비유전율이 4라고 했기 때문에요. 얘는 4 엡실론 0 그리고 탄젠트 세타 지금 세타 2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30도죠. 탄젠트 30도. 그리고 엡실론 2는 진공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얘는 엡실론 0 이렇게 적어주면 되네요. 그래서 이거 약분돼 버리고 탄젠트 30도 여러분들 뭐 문제 속에서 계산기로 들여도 되지만 여기 30도 특수각 있죠? 1대 2대 여기가 루트 3이니까요. 루트 3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얘는 사실상 루트 3분의 1에다가 4를 곱하니까요.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전자계산기로 여러분들 두드릴 때 이거 역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아크 탄젠트 얘가 루트 3분의 4가 바로 세타 1이 되는 그렇죠? 요걸 두드려 주면 되겠죠. 아하, 근데 보기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7번 자기회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뭐 자기저항, 기자력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자기저항 RM 또는 뭐 R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얘는 뭐였습니까? 얘는 뮤 S분의 L이 되는 거죠. 투자율 그리고 면적에 반비례하고요. 길이에는 비례하는 관계가 있었죠. 그 다음에 기자력 F는 NI였죠. F는 NI 그리고 얘는 알파이 자기저항 RM이라고도 쓰니까요. 알파이 NI 요 관계가 성립하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식이 되니까요. 자기저항은 자기회로의 단면적에 비례합니까? 단면적에 반비례하죠. 옳지 않네요. 자기회로의 기자력은 자기저항과 자석의 곱과 같다. 그렇죠. 공식을 묻는 문제죠. 자기저항 R1과 R2를 만약에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저항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저항은 직렬일 때에는 그냥 두 저항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옳지 않고요. 자기회로의 자기저항은 자기회로의 길이에 여기죠. 자기저항은 길이에 비례하죠. 분자 있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고요. 옳은 것은
2번이 답이 되는 거네요. 8번 두 개의 콘덴서를 직렬 접속하고 직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이렇게 콘덴서 두 개를 직렬로 이렇게 직류 전압을 가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정전 용량이 작은 콘덴서에 전압이 많이 걸린다. 자 정전 용량 그렇죠? C1, C2 이렇게 있을 때 그렇죠? 얘는 반비례 배분이 되는 거죠. 저항과는 반대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는 전압이 반비례 배분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콘덴서에 전압이 많이 걸린다. 맞습니다. 합성 정전 용량은 각 콘덴서의 정전 용량의 합과 같다. 아니죠. 역시 저항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렬일 때는 합성 정전 용량은 그렇죠? 더한 것분에 곱한 거 마치 저항에서는 병렬 연결한 것처럼 계산해야죠. 그냥 더해서는 안 되죠. 옳지 않은 것이 일단 2번이 되겠네요. 자, 합성 정전 용량은 각 콘덴서의 정전 용량보다 작아진다. 그렇죠. 우리 저항에서도 병렬 연결하면 작아졌듯이 이렇게 계산되면 원래 값보다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 콘덴서의 두 전극의 정전 유도에 의해서 전부 동일한 전하가 나타나고 전하량은 일정하다. 그렇죠. 여기 플러스면 이쪽에 플러스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동일한 전하가 나타나고 전하량 각각 일정한 값들을 갖겠죠. 자, 2번이 답입니다. 9번 길이가 1cm고요. 지름이 5mm인 동선에다가 1A의 전류를 흘렸을 때 이 전자가 동선을 흐르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약 몇 초가 되겠는가? 자, 동선의 전자 밀도는 세제곱미터당 이만큼이라고 했네요. 자, 이게 은근히 좀 헷갈린데요. 잘 봅시다. 일단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가 길이가 1cm고요. 여기가 1cm고 지름이 5mm니까요. 부피 구하려면 반지름 구해야 되니까 2.5mm로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이 부피에 지금 1A 전류를 여기에 흘려 보낼 때 그쵸?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냐 지금 그 얘기죠. 여기에서는 이 개념이 들어가야죠. 우리가 전류 I는 뭡니까? 시간에 따른 이 전하량의 흐름을 뜻하죠. 또는 뭐 Q는 IT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야 T를 구하죠. 그래서 이걸 T에 관해서 역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시간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것을 여기에 있던 전하량을 전류로 나눠준 값으로 구해주면 시간이 일단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류는 딱 주어졌습니다. 1A라고 여기 얘가 주어졌는데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 Q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T를 한번 구해보면 분모는 일단 1이 오는 거고요. 식대로 한번 써보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올 Q 값은 전체 이 지금 여기에 흐르는 우리가 전하량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전자의 의미로 전자의 개수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일단 전자 하나의 그 전하량은 1.602의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이거 외워야죠. 이렇게 되고요. 이것이 이 지금 동선에서는 세제곱미터당 이만큼이 흐른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부피에 따른 일단 그 전자 밀도를 개수를 즉 여기에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세제곱미터당 이만큼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때 이 부피는 상대적으로 1세제곱미터보다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 부피를 여기에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지름이 일단 부피라고 하는 것은 이 면적 곱하기 길이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반지름이 요거일 때 파이 r제곱 이거에 의해서요. 이 면적을 구해본다고 하면 파이 r은 지금 여기가 반지름 2.5니까요. 2.5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었죠. 요거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요 길이 1cm니까 미터로 바꾸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면 이게 전체에 걸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에서의 전체 여기에 흐르는 전하량을 구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자 한 개가 갖는 전하량이 이만큼인데 이 부피에 따른 전하량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세제곱미터당 이만큼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 부피 값을 곱해줘야 이 부피에 해당되는 전자의 개수가 얻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자, 이걸 이해를 위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1세제곱미터당 만약에 10개가 여러분들 전자가 흐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뭐 3세제곱미터당은 몇 개가 흐르냐 그러면 이 1세제곱미터당 계산되어 있는 값에다가 이 부피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30개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세제곱미터당 이만큼 흐른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몇 개가 흐르냐 그러면 그 부피만큼을 요 값에다 그 부피만큼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면 전체 전하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이제 계산해 보니까 얘는 314.5 정도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0번 일반적인 전자계에서 성립되는 기본 방정식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이거 맥스웰 기본 방정식을 지금 묻는 거죠. 그래서 자, 다이버전스 D는 로브이다. 이것은 그렇죠. 이렇게 고립단 전하가 존재해서 거기에서 발산되는 그 양이 존재하게 된다 그 얘기죠. 이런 경우는 지금 전하가 이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같기 때문에 이때는 발산되는 것이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뭐 포아송, 라플라스 방정식 이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B가 0이라는 것은 그쵸 자속의 발산이 없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N극, S극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반드시 이렇게 N극과 S극이 같이 존재해서 고립된 자극 하나만 존재할 수는 없고요.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나간 것만큼 반드시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발산이 없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이걸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계가 어떤 변화하는 것은 회전하는 전개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거죠. 변화하면 거기에서 전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역시 전류는 역시 회전하는 자계를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전도전류 밀도, 얘는 변이전류 밀도 이 부분이 이제 맥스웰이 추가된 이런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역시 있게 되고요. 다시 문제로 가서 자 성립되는 기본 방정식이 아닌 것을 물었죠. 여기 다이버전스 D는 로다 이거 맞죠? 독립된 우리가 전하가 존재하게 되는 건데 여기 그쵸 다이버전스 B는 요거 아닙니다. 반드시 0일 수밖에 없다. 고립된 자극은 존재할 수 없다. 4번이 일단 옳지 않고요. 여기 로테이션 2가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요거 했었죠. 그리고 역시 전류, 전도전류, 변이전류 밀도 이것은 회전하는 자계를 만들어낸다. 요거 맞죠? 그래서 4번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11번으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